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한낮에는요 봄의 기운도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아침 저녁으로는요 여전히 겨울입니다. 당분간은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고용 연장 얘기가 들어가 있는 제목이군요. 자, 60세가 넘어도 일을 한다. 고용 연장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요, 지금 생산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전망 속에 뭔가 지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년 뒤에 일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죠?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과 야당 후보 대선 앞두고 초유의 충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강하게 냈습니다.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아 강력히 분노한다. 사과하세요. 분노한다.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사정들 강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충돌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런 강력한 입장, 원고 직접 작성해 발표를 지시했다. 그리고 야당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충돌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사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낭보죠. 자, 남자 피겨 차준환 선수가요 올림픽에서 톱5에 들어갔습니다. 새 역사를 쓴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메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실력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로서는. 뭔가 기록이 될 만한 역사, 뭔가를 남겼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 활약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확진 격리자 대선 투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논의가 많았는데요. 오후 6시 그리고 7시 30분, 1시간 30분 동안 투표할 시간을 따로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대로 뭔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시고요. 김상일 특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선 한복판으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 지금 대선 한창 경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불거진 겁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누가 난감할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례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난감한 건가? 오늘 신문마다 굉장히 다르게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모두 까기. 그러니까 뭐 누군지 가리지 않고 다 비판하는 거 이런 표현을 하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얼마 전까지는 뭐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았잖아요. 여야 후보를 다 비판했습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큰 당 책임이다. 야권 단일화가 안 돼서 만약에 대선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 책임은 큰 당에 있습니다. 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요. 깊숙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 입장 표명,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반응들, 상황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보시죠. 문 대통령 적폐로 몰았다. 강력한 분노를 나타낸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선 한복판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여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지율상에서 1위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자, 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할 때는 그럼 적폐를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왜 적폐 얘기를 지금 합니까? 수사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겁니다. 이게 그러자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죠. 자, 그럼요. 어제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입장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저 영상은요. 어제 브리핑 전체 내용입니다. 저렇게 딱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대로요. 따로 뭐 편집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죠. 사과 거부한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과 나는 같은 생각이다.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 사과하겠다 이런 표현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살짝 분석했어요. 현 대통령과 무례한 마찰은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표현으로 역풍 차단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고 말했잖아요.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저는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런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실 적폐가 뭐예요? 답을 안 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했죠.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뒤에 여야 당연히 뭐 또 입장들을 냈습니다. 반응도 보였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아직 후보에 불과한 사람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기관의 수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가 보통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우선요, 가장 궁금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과 요구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2009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장면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검찰의 모욕이었거든요. 당시 수사. 그렇죠. 또다시 검찰의 이런 어떤 수사, 보복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근거는 기준은 근거입니다. 혐의예요. 혐의가 없는데 사실상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 보복이 됩니다. 예.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적폐 그렇죠.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윤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집권하면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안 없기 하고 때문에 있고. 이건 정치 보복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나에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기억이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과거로 회귀되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과만 하면 다 그냥 없는 일로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네요. 뭐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약간 좀 모호한 표현이 나왔어요.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는 사과를 분명히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해서 수사의 대상을 거명을 한 거예요. 그건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그러면 이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내가 왜 근거도 없이 수사를 당해야지?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선거 개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예. 지금 정치적 중립성 지키느라고 굉장히 조심해. 거의 예. 정치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고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문재인 때리기를 해가지고 지지층 결속을 하는 이런 장면. 오히려 선거 개입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사실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저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더 하나 이제 한 가지만 예. 더 추가하면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가장 강조했던 게 검찰의 독립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후보 때인데 이미 검찰이 이러한 어떤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집권하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이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 쳐준 거거든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집권하면은 검찰 지휘하겠다는 것. 즉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검찰 독립성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시스템이 한다 그러지만 시스템도 결국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또 추가할 거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계속된 무슨 이 찬양 비슷한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 뭐 이런 그렇죠. 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거의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대상으로 지목이 된 문 대통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박봉근 의원. 지금 김구락 교수께서 뭐 대선 개입 주장, 야에서 나오는 그 주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분노 이런 걸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는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산에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뭐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예. 긴급 브리핑을 해서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표명을 하고 또 사과를 요구했는데 저는 김 교수님과 정반대 입장인데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는 너무나 보편타당한 이야기예요. 정권의 부패가 있고 예. 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죠. 청와대를 의해서 취해 법권 지역입니까? 신성 불가침인가요? 아니죠. 예. 지금 이 정권도 지난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계속 해왔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받았지만은 예.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면은 적폐 청산이고 남이 하면은 보복 정치냐 예. 그런 양단 이런 식의 구분은 맞지가 않는 거고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이건 너무나 당위론적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직접적으로 야권 대선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는 예.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그 강력한 지지층을 규합하는 차원에서 예.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규탄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 예. 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계속 정치 보복으로 기정사실로 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법치를 훼손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그런 당위론적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서 기정사실로 하듯이 전번에 그 선제 타격이랄지 예. 그 사드 추가 배치랄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위권이랄지 이걸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곡해해서 공격을 하고 억지 논리를 펴면은 역풍을 맞습니다. 이번도 똑같은 케이스로 생각합니다. 야, 김상일 특보.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작정을 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대선 개입을 작정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들을 하셨으니까 전 짧게 하나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걸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해봤지만 예. 인터뷰라는 것은 질문과 대답에 행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봤는지 예. 이걸 왜 대답하는지.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 예.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일반론적인 걸 또 얘기했는데 예. 본인은 윤핵관이 본인하고 다른 뭐 이야기를 언론에다 한다는 거 하나 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확실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죠. 모습은 하나일 텐데 각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다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권 인사분이시죠?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설명을 좀 했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실언했다고 느낄 거예요. 뜨거라 했을 거예요.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원고 없이 그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고 그 밑에 뭐 인터뷰 스케치를 썼던데 원고 없이 하면 언제고 저렇게 실언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초짜의 한계죠. 뭐. 자, 장혜찬 본부장. 일단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나온 건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일단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과를 해도 사과를 안 해도 뭔가 굉장히 양쪽이 다 부담스러운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정무적으로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뭐 친문 표심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 영남이나 전통 보수층 결집이 있어서 이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언을 지적하신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냐? 이런 역대급 망언을 하신 분이라서 저분의 말씀을 굳이 우리가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를 위한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 매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다시 또 회자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의 입장 정리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형 적폐뿐만이 아니라 생활형 적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시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열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적폐는 적폐고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건 적폐가 아닙니까? 앞서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성 불가침인 겁니까? 그런 말을 하기엔 저는 상당히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도중에 아직 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실형받았죠.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실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과 정부 부처 장관이 대통령 임기 도중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이건 사실 국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르고 잘못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이나 수사 지휘를 당연히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국민의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야당에 속해 있습니다만 왜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발 저리지 않아요. 왜냐? 도둑질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보면 이 제발 저린 도둑들이 정치권에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야당 내에서 이제 저런 비슷한 반응과 설명까지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장해찬 본부장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굉장히 나이 서 있습니다. 지금 다들요. 김건학 교수님 발언 기회 잠깐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 얘기했던 그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 강조는 딴 게 아니라 혐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농단 때문에 사실상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의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혐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윤 후보는 그 혐의를 얘기하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적폐청산 수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혐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 이건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특정해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적폐 뭐 이런 표현을 왜 쓰는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 처리식이든 뭐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여러 유죄를 받았다. 유죄 받은 사람은 이미 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사합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상당 기간 또다시 수사로 이어지고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나 뭐 이 무역 전쟁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 회기적인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 들어 참 많이 들었다가 요새는 좀 잠잠해지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여야가 지금 발칵한 거죠. 이 사안을 놓고요. 지금. 그런데요. 이 사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 그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과 입장 표명. 지금 충돌했어요. 그러면은 대선입니다, 지금이요. 무슨 영향을 줄 거냐는 거죠. 다음은요. 여당,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지층 모여라. 윤 사퇴. 지금 여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윤 사퇴 스피커 키우는 여당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뭔가 여당 표에 이재명 후보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상황은. 민주당은 보복 막으려 내부 결집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이 있을 것이고 그거 벌어질 테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집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부각했어요. 그럼 정권 교체 분위기 더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각자 뭔가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당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당 지지자들이 어떤 모습일까, 이걸 또 얘기한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좀 뭔가 꺼림칙하다. 내지는 또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지하냐. 문재인을 좋아했던 사람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봐라. 윤석열이 더 위험해. 이재명은 그나마 우리 편이야. 이러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오버해서 강하게 이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또 공교롭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통신사들과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고요. 통신사들과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잘 즐기지는 않는데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여기서 주목을 받은 건요. 선거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부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선거 결과를 뭘 뜻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야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말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김상일 특보. 이 두 가지 내용, 앞서서 본 내용과 이 두 가지 내용. 네. 이게 이른바 친문 결집, 이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아주 절제된 청와대의 모습으로서 가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장해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이 절제된 모습을 넘어서서 과하다, 과유불급의 상태로 만약에 국민들이 느낀다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먼저 공격을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한 자위 방어적,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것을 또 명확하게 한 게 뭐냐면 사과만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그 강성 친문 지지층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그 7대 언론 인터뷰 하신 그것은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충분히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본부장께서는요. 이 언론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 상황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보수 쪽에도 결집시킬 거다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와대 많이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하다. 제가 이 굉장히 부적절한 선거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말하면 야당이 이기면 남북 정상회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발언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고 지금 사실 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온 드라이브를 쏟아부었던 남북 관계가 결국 이 1월에만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7번 이상 발사 시험하면서 파탄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볼모로 삼아서 정상회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 야당이 승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 개입 발언을 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같은 부적절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지. 아니 많이 조급하시구나. 급하시구나. 한동안 침묵하면서 중국의 만행이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격노하지 않고 정치적 메시지 거의 내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작정하고 쏟아낸 수많은 발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한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대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렇게 급하지라고 느낄까요? 저는 후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국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요. 굳이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본부장의 말은 김국일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외신들과의 어떤 인터뷰 과정 속에서 국내 언론도 한국 포함됐고요. 예, 다음은 우리 외신이고요. 한반도의 어떤 안보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측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 외신 언론들은 뭐 더힐이라든가 여러 언론들에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제2의 한국전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발적 선택을 함으로 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거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안 맞다. 이거는 이제 한미동맹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북 간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과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어떤 위험성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외신이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게 그런 어떤 얘기도 발언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이 윤석열 후보도 언론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진영과 다른 정당에서 강력하게 작정을 했군요. 그러나 그쪽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 그냥 원칙적 얘기한 건데요. 뭔가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맞서는 것 같아요. 상황이요. 공교롭게 어제 같은 날 있었습니다. 다. 다음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좀 나오는데요. 기사로 좀 보시죠. 이 기사는 난감한 이재명. 이게 자칫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구도로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건가냐는 이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만 커졌다. 그러면서 그러죠.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이걸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시각도 좀 있군요. 자, 이거 박봉건 의원과 김건희 교수님께 짧게 1분씩 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 보십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아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권 교체라는 일단 윤석열 후보와 대통령이 정면 충돌한다면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맞부딪히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원치 않는 구도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 때문에 본인은 정부 교체를 할지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싶은데 이게 또 되면은 저기 또 정권 교체라는 그 이미지가 또 저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또 확산되다 보면은 또 월성 원전 그 조기 폐쇄 부당성이랄지 그 대통령 친구들 송철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이랄지 이런 오래됐던 이런 또 이슈 다시 부각되면서 정권 교체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김은학 교수님이 이 기사의 해석을 어떻게 좀 보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 못한다. 이게 이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은 전망 투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향후 미래에 이 후보들이 어떤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하는 경향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윤 후보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보복을 갖고서 이렇게 논하게 되면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수사를 하게 된다. 만약에 이제 윤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빚어질까요? 다시 길거리에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나오고 이런 혼돈의 세상이 올 것이고 그것이 5년 동안의 적폐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지금 코로나와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윤 후보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뭐 김종인, 뭐 윤여준, 이상돈 중도적인 어떤 인물들을 만나면서 포용과 통합의 정치 기조로 좀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 극복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굉장히 극명하게 차별화가 되면서 미래 전망을 기대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유권자들한테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시환 본부장이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네, 저는 정무적으로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좀 불쾌할 것 같아요. 정치인은 부고 빼고 나쁜 뉴스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뉴스를 주도해야 되고 이슈를 선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이슈를 선점하고 뉴스를 주도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언론들이 쓴 사진도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후보 두 사진을 나란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요. 이재명 후보는 어느 순간 이슈 선점 능력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뒤처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예. 정치 국면에서도 이제 소외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두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 이 박스에 이름을 붙이자면 문재인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을 앞둔 대통령을 아직까지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대통령의 그림자 안에 들어갔다. 예. 이건 결코 대선 후보에게 득이 되는 정무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파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주말을 한번 넘겨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아마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요. 자, 오늘 저녁 8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요. 방송 6개사가 공동 주관한 대선 후보 사자토론이 매경 미디어센터 MBN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관련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토론으로 역전. 이런 걸 노리면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장동 파고들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특히 뭐 청년 정책 이런 거 주제도 있고요. 코로나 방역도 있고 또 자유 토론도 있습니다. 아마 자유 토론 굉장히 날선 공방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임성재 기자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두 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지난 3일 1차 토론 뒤 8일 만으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토론 주제는 2030 청년 정책, 코로나19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이지만 자유 토론과 언론 공통 질문 등 후보 간 검증을 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각 후보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과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역시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양강 후보가 주도하는 비호감 대선을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녁 8시부터 130분 동안 MBN에서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자, 리포트 중에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 목소리만 있었잖아요. 나머지 후보들, 오늘 4자 토론 참여하는 나머지 후보들 목소리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은 조금 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2시간보다 조금 더 주어지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그분의 생각들을 따져보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또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반면 기후위기 대처와 녹색 혁신은 아주 미흡합니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약속을 뜻하는 R200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치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의 방향을 녹색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김상길 특보님.
오늘 토론은 주제 토론도 있지만 자유 토론 시간도 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할 만한 질문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세부적인 질문, 다층적인 질문. 지난번 토론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나 포괄적인 대답 이런 걸로만 일관하고 질문은 상당히 네거티브로 많이 끌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좀 세부적이고 다층적인 질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칭하는 그분이 저에게는 윤석열 후보로 들려요. 왜냐하면 지난 토론 때 그런 질문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쪽에 역량이 좀 부족함을 드러낸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네거티브 이슈만을 또 놓고 생각을 한다면 뭐 윤석열 후보는 뭐 대장동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질문을 또 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쪽도 네거티브를 만약에 한다면 어제 이제 그 당에서 제기한 그 장모 처가에 가족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이 무슨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촌동 일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가격으로만 해도 한 250억. 그리고 거기가 개발을 만약에 예상한다면 그거보다 한 뭐 20배 가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투기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볼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네거티브의 질문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혜찬 본부장.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자유토론 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1차 토론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금방 사실 자료가 좀 더 있었다면 반박될 수 있는 팩트를 아닌 것으로 호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공공개발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2010년도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이 성남시장 공약을 보면 이건 다른 사람이 올려준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올린 겁니다. 자기 블로그에. 거기에 대장동을 비롯해서 성남시 주요 도시개발지구에 민간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TV토론 도중에 그 블로그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팩트체크로 제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 외에도 뭐 LTV와 관련해서 팩트 틀린 것이 참 많으셨습니다만 이 대장동을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공개발을 못했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가짜 주장을 논파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 실증 사례, 팩트가 첨부되어 있는 반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차 토론, 자유토론 시간에 대장동과 관련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개입설을 계속 끌고 들어왔죠. 그런데 2차 토론에서는 그러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민간 개발을 추진하려 했다는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자유토론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토론이 두 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진짜 자유토론입니다. 뭐 어떤 주제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토론은 정책 분야로 좀 한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간 자유토론입니다. 시간이 좀 꽤 됩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출판 기념회 자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책을 쓰신 분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가를 한 건데요. 좋지 않아요, 평가가.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김종인, 이번 대선 차악조차 없는 선거다. 무슨 차악 뽑는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합니다. 후보를 가리지 않고 비난한 거예요. 여야 모두의 쓴소리를 날렸다. 둘 중 누가 돼도 나라 암울하다. 여기 둘 중 뭐 짐작되시죠? 누구를 말하는 건지.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김종인, 누가 대통령 돼도 암울하다. 둘 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보통 어떤 일이 마무리될 때 그냥 마무리, 뭐 마침표 이러면은 그냥 웬만한 표현인데 최후라 그러면은 이게 오감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싸잡아 비판했는데 뭐 추진력과 포용력 가진 후보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모조리 최악 중에 최악인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전망입니까? 예언입니까? 아무튼 뭐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지금요. 박붕건 의원께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런 전망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김종인 민주당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원래 독설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선을 넘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국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겠지만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두 분을 다 낮게 평가했지만은 한 가지 좀 차이점은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지적을 했어요. 되면은 폭주를 할 것이다. 야당은 사라질 것이다. 갈라치기를 할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대통령 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 개인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조금 저주 섞인 말씀하셨지만은 국가 언론으로서 좀 걱정되시더라도 두 분 후보한테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나라가 더 좋은 방에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을 뭐 고를래도 고를 수가 없다. 차악도 안 된다. 그리고 누가 돼도 다 암울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거예요, 지금. 개인적 평가죠. 개인적 평가인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 원로잖아요. 국가의 어떤 원로인데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적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후보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데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이 뭘 강조했었냐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전문가라 그랬어요.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서 더 이렇게 뭔가 영향이 있어 보이는 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감정이 많이 들어간 평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전후가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본인이 배제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고 그래서 정책 주려고 했던 거 다 찢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이분의 어떤 주장이 우리의 사회의 미래가 이대로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평가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평가가 있다 그러면 당선되신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지만 반대되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장혜찬 본부장, 뭐 두 분께 짧게 한 1분씩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경제 분야에서 더 증명되었다는 말에는 너무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하면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게 일상인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 원로들이 진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 여소야대라는 국면에서 지금 100석 정도를 가진 야당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이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폭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왼쪽으로 가열차게 달려갈 것이다라는 점에서 비판의 어떤 구조가 다르고요. 굉장히 쓴소리를 강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전체 국가 개혁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정치 원로의 고언은 보수든 진보든 좀 새겨들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비판했지만 비판의 내용과 질이 달라요라고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김상일 특보. 비판의 질이 다른 거는요. 그
윤석열 후보가 되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조언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직전까지 그리고, 도와줬으니까. 아니 역량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뛰어나니까 못한 또 그런 후보한테 뜻입니까, 지금요? 조언을 해줄 게 더 많겠죠.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프로 TV라는 거에 두 후보가 나와서 아주 집중 인터뷰를 한 걸 우리는 봤거든요. 그걸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보시면 지금 좀 전에 김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역량의 차이, 특히 경제 분야의 역량의 차이, 이거는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 통화해서 새 인사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참 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두 후보 최악도 안 된다라고 엄청난 쓴소리를 한 겁니다. 자, 다음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지역신문입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곱비 풀린 외식 물가, 서민 가게 부담이다. 그러면서 대전 지역 너무 비싸다 지금. 너무 비싸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순댓국밥 8,000원 등 서민 음식 줄줄이 올랐다. 원자재값 상승 여파 등등등이다. 대전 지역 물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을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이걸 일면 기사에 크게 싣고 있군요. 문의 분노, 대선판 뒤흔든다.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면 충돌이다. 그러면서 뭐 노무현 트라우마 대선 한복판으로 왔다. 좀 더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구로 가겠습니다. 역시 정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는데요. 윤석열, 정조준 대통령의 분노, 역시 같은 내용을 일면에 다루고 있군요. 근데 살짝 분석의 결이 다른 게 여기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선판에 대통령이 등판했다. 그러면서 문대윤 구도로 표 결집 나섰다. 앞서 봤던 기사와는 약간 결이 다른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지 후보는 달라도 네거티브 그리고 편가르기엔 거부감이 있더라. 누구 얘기를 한 걸까요? 여기 써 있군요. 2030 지지자들의 진짜 마음을 들어보니까 뭐 지지하는 후보 있어요. 그렇지만 여야 뭐 지지 후보 누굴 지지할지 가리지 않고요. 네거티브 이거 별로입니다. 편가르기 거부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요. 여야 후보 갈 것 없이 2030 표심 잡으려고 굉장히 안간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일 특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권은 아직까지 너무 좀 뭐랄까 고령화돼 있는 그런 게 너무 심해. 너무 옛날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일정 부분의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왜냐 요새 세대들은 그 어른들, 선배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더 실용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변하는 시대의 어떤 흐름인데 그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는 그 정치권이 꼭 이렇게 한번 꼭 이 기사를 참고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비호감 대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그러나 그래도 기대를 조금이라도 뭔가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야권 후보 단일화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도통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요. 먼저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안철수와 여론조사로 단일화에 철저히 선을 긋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단일화를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론조사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단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쪽에서 양보하세요. 이걸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윤석열, 안 후보와 결정, 이 얘기를 한 뒤 후보 간의 담판과 흡수 통합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반응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시점에 여론조사나 이런 방식을 통한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의 단일화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자의 길을 멈추고 개인적인 이해나 주위의 의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루속히 마주 앉아라.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빨리 단일화 하세요. 어떻게 하든 뭐 이런 촉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안철수 얘기는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만나거나 이것도 없고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좀 담고 있는데요. 10% 그러니까 득표율이에요. 10% 딜레마에 빠진 안.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오도가도 안 하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단일화 안 돼서 대선 지면 이건 큰 정당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만약 단일화가 안 돼서 여기 아래쪽에 있죠. 단일화가 안 돼서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은 큰 정당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큰 정당 다 아시죠? 국민의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희찬 본부장. 우선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는 안철수 후보의 양보와 사퇴 이걸 바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이 여론조사나 또는 뭐 협상, 뭐 책임 총리다, 공동정부다 하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아직 대선 승리의 향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면 기득권 다툼, 자리 싸움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온전히 윤석열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선대본 누구도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후보끼리의 결단과 담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사실상 지금 여러 여론조사나 정권교체 여론을 받들 수 있는 제1야당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지지 선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양보하면서 사퇴라고 지지 선언하는 방식,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이준석 대표도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이고요. 뭐 저는 이 엄중한 이 시국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 시국에서 단일화를 하니 마니 단일화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조건이 있니 맞니 이런 줄다리기를 노출시키면서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온전히 후보끼리의 결단,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선대본 지도부를 향해서 이 부분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한 이상 국민의힘 선대부는 그 부분은 후보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단일화 뭐 협상이 물밑에서 이뤄지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율을 얻게 하도록 다 노력해야 된다. 그 이상의 뭐 따로 덧붙일 말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지 선언하면서 사퇴하는 단일화 한국 정치사에 없다고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전 시장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지난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국 정치사에 2번 있었고 2번 다 안철수 후보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다.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장희찬 본부장, 이거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준비한 거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만약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근데 대선에서 야권이 진 거예요. 정권 교체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우선 단일화가 안 되면 진다. 그 가정을 깔았죠. 그리고 책임은 국민의힘에서 지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 패배를 가정하는 걸 한국 정치 사상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한국 정치사에서 못 들어본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 꺼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안철수 후보도 매일같이 언론에서 본인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왜 또 여기서는 단일화 안 됐을 경우에 선거 패배를
가정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선대본은 선거 패배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예. 방심해서 안 되고 고개 들어서 안 되지만 반드시 이기고 정권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께 예. 설득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저런 선거 패배를 가정하는 패배 가정의 질문이나 어떤 이 조건 제시에 예.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시현 본부장이 제 질문에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김구락 교수님께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단일화가 사실상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어떻게 벌써 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다는 것이고 아까 이거는 윤 후보의 모든 뭐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이준석 대표 책임이 되게 크다고 봐요. 계속해서 안철수가 싫다. 좀 부정적이었죠. 여론조사 종이 하나 놓고서 궤변을 토한다. 뭐 등등의 사실은 이 단일화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존중을 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예.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인데 예. 이게 지금은 여론조사는 안 된다. 그 조건도 뭐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단일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무릎을 꿇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무리 10%대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론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그러면 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못 받느냐? 사실 뭐 지지율 따지면 한 3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 나죠. 예. 그런데도 못 받아요. 그 이유는 야권 후보 적합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안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사에서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더 좋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후보가 그 방식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지율 높은 것만으로도 뭐 내가 몇 자리 줄 테니까 와라 이 얘기인데 그거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야권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이 DJ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결합이거든요. 시너지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이요. 그 사이에 협상해서 여론조사하고 룰 정하고 이게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상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의문 제기도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2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혹시 줄까? 뭐 이런 질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보훈처가 뭔가 확인을 했어요. 김원웅 광복회장 국회 카페 수익으로 비자금을 6천여만 원 조성했더라. 그동안 이런 얘기가 뭐 나와서 뭐가 들여다본 것 같은데 그동안 좀 김원웅 광복회장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왔던 인물인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줄이 져 있습니다. 비자금인데요. 뭐 사용처군요. 옷 구입비, 뭐 협동조합 공사비, 뭐 장식품 구매 등등으로 쓰였다. 뭐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련된 기사예요. 하나 보겠습니다. 법원의 어떤 판결이에요. 청와대 특활비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하라. 특활비 공개 문제였거든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청와대 특활비 그 내역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것도 재판이 벌어진 건데 하라는 거예요. 일부라도 이걸. 그리고 의전비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박봉건 의원님, 이건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결과가 좀 나왔는데. 일단 김원웅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적 인물이었죠. 그동안에 계속 논란을 일으켰었고 그러니까 해방 시점에 뭐 소련군은 해방군 그리고 미군은 점령군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이재명 후보도 그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었지만은 그리고 뭐 저기 애국가도 부인하고 뭐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문제적 인물인데 이번 이 비자금 사태는 솔직히 충격적이죠.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특활비 같은 경우도 아니 그거를 청와대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특활비 같은 경우도 국가 기밀하고 이거를 이제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한 20초 남았습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예. 재정 파트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면 특활비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목적. 특활비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걸 좀 좁힐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특활비라는 건 정보 활동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